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마치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사연인데요. 시댁 식구들이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따돌리는 등 못되게 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시댁 식구들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연자님의 반전 사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10년이 되던 해에 남편과 이혼하고 다시 을사가 된 여자입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살면서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제 전 남편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옛날 분들답지 않게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 엄청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남편과 시부모님께 제가 의대를 나왔고 의사 생활을 했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 개인 사정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수재라고 불리던 아이였습니다. 특히 수학을 좋아해서 과학고에 1등으로 입학했어요. 그리고 과학고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조기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인생이 탄탄테로를 걷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조차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전문의로 계속 지낼 거라는 생각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으셨죠. 저도 이대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 의사가 되어서 서울대학교 의대가 제 직장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정신없이 환자들을 보는데 어떤 남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환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응급실 의사 두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여러 처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무슨 힘이었는지 벌떡 상체를 세우고 제 목에 칼을 대더니 미친 듯이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나 내버려둬. 안 그러면 이 여자 찔러버릴 거야. 제발 나 죽게 내버려 두라고. 파괴하지 말고. 환자분 진정하세요. 일단 제발 저를 좀 놔주세요. 경찰 불러요 어서. 이 사람 눈 돌아서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저는 병원 응급실에 목에 흰 붕대를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는 저희 엄마가 울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희미하게 눈을 뜨니 엄마가 제 손을 붙잡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어떡하니? 괜찮은 거야? 우리 딸 그 환자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 환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마취제 주사 놔서 진정시키고 지금 깊이 자고 있어. 넌 걱정 말고 얼른 몸 회복할 생각만 해. 많이 놀란 것 같은데. 같이 일하던 레지던트의 말을 듣고서야 안심한 저는 또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퇴원을 하긴 했지만 저한테는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칼에 대해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메스를 잡으려고 하면 손이 덜덜 떨려서 수술도 하지 못하고 뾰족한 바늘이나 가위가 무서워서 간단한 처치조차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기엔 너무나 불리한 트라우마가 제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저는 병원을 그만두어야 했지요. 병원을 그만두고 나서도 저는 큰 충격에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환청이 들리고 환영이 보였습니다.
방구석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죠. 엄마, 제발 좀 내보내줘. 저기 그 사람 있어. 그 환자야. 제발 나 좀 살려줘. 그 사람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어. 엄마, 나 좀 살려줘. 저는 겁에 질린 채 허공을 향해 손을 내저으며 미친 듯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팔을 휘저어대는 저를 온 힘을 다해 말리면서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낮에도 커튼을 걷지도 않고 어두캄캄한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동안 저는 점점 날카로워지고 초췌해져 갔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나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살도 10kg이 넘게 빠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끼어 있어서 누가 봐도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수시로 고통을 호소하며 소리를 질러대는 저를 말리기엔 엄마 혼자서도 힘에 부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얘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정숙이 죽을 것 같아요. 어디든지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있으면 찾아봐요, 여보. 그런 저를 보다 못한 부모님은 제 병을 낫게 하려고 정신병원에도 보내보고 여러 유명하다는 정신과 의사와 면담을 시켜보았지만 그 트라우마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정신과 의사의 면담은 심적으로 점점 지쳐가기만 했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려고 칼을 들면 그 남자의 환영이 떠올라서 칼을 쓰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억지로 참고 약도 먹었지만 여전히 제가 요리를 할 때면 손이 떨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 저는 요리를 웬만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 때문에 저에게 억지로 강요하거나 뭘 시키시는 것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저희 부모님하고만 대하며 밖에 일절 나가지도 않은 채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음이 방황하던 시기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였고 저는 1년간의 폐인 같은 생활을 하다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며 조금씩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다시 재활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단정하고 냉철한 철학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게는 없던 그런 부분에 끌려서 저는 남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끈질기게 따라다니자 제 정성에 져서 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귀고 1년이 되지 않은 어느 날 남편은 저와 여행을 가고 싶어 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1박을 하자면서 저한테 술을 먹였고 그날에 저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을 끙끙 앓으며 고민하다가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남편은 제 고백에 놀란 것 같았지만 조금 후 침착함을 되찾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부모님께 이야기할게. 그러면 우리 결혼할 수 있을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줘. 부모님도 크게 반대하시진 않을 거야. 그러나 남편의 생각은 너무 안일했던 거였습니다. 남편의 소개로 시부모님을 처음 만난 날, 저는 그분들의 냉담함에 몸이 떨리고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최종 학력을 물어보셨을 때 정신병원 입원과 의사였던 시절의 트라우마를 말하고 싶지 않아서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임신을 핑계로 남편에게 들러붙어 억지로 결혼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저와 남편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 뱃속 아이가 정말 아들의 아이인 것은 맞느냐면서 저에게 모욕과 수모를 주는 말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어떻게든 저와 뱃속의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며 시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제 인생을 구원한 사람처럼 멋져 보이고 든든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눈이 어떻게 되었나 봐요. 남편은 시부모님의 극한 반대에도 제 편에 서서 저와 결혼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도 제 아이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왜 반대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대학은 졸업 못했을 뿐이지 머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반대만 하시지 마시고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대학을 졸업 못했느냔 말이야. 그냥 계속 학교 다녔으면 졸업을 하던지 애 낳고 다시 학교 다니면 되지 않느냐고. 아니면 당장 결혼하지 말고 대학 졸업하고 나면 결혼하는 게 어떠니? 아니, 며느리라는 애가 배불러서 학교 다니면 교수인 우리 아들 입장이 뭐가 돼요? 당신도 참. 그러니까 빨리 내가 선보라고 할 때 선을 봤어야지. 너는 엄마 말 안 들어서 이게 무슨 꼴이니?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아이고, 머리야. 내 평생 네가 속 안 썩일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이 엄마 뒤통수를 때리는구나. 그것도 아주 세게 치는구나. 저를 사이에 두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마치 투명인간인 것처럼 제 앞에서 제 흉을 보았고 저를 만난 것이 남편 경력에 다시 없는 흠이라도 됐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대놓고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무슨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때는 어떻게든 남편과 결혼 승낙을 받아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남편과 함께 시댁 식구들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저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라도 저는 도망쳤어야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도 못한 채 저는 그 수모를 당하고도 남편이랑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제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면 죽어버려야겠다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시부모님은 아들에게 져서 저와 결혼하는 것을 승낙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문제만으로 10년을 괴롭히며 무시해왔고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에게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해왔으니까요. 저는 그때마다 억울해서 제가 의대를 다닌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면 제 정신병원 입원 병력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되어서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 초기에 티가 나지 않을 때 결혼식을 하자면서 남편은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게 하고 결혼 후에는 저를 강제로 시댁에 같이 살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의 고집으로 남편과의 결혼은 허락했지만 제가 많이 걱정되어서 아기를 낳기 전까지만이라도 친정에서 지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모님의 호의도 거절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시부모님의 눈에 들어서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던 욕심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저라는 존재 자체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분들이시니까요. 처음부터 제게 저기를 가지고 계셨던 두 분의 마음은 결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하고 10달이 채 못 되어서 저는 갑자기 진통을 느끼고 응급수술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시부모님은 저의 병실에는 오시지도 않고 남편과 아기만 보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그 말을 정해 듣는데 서러움에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 후 저는 퇴원을 하고 얼마 안 되어 산후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모든 일에 짜증이 나고 잠도 잘 자지 못했죠. 시부모님은 그 당시 큰 저택에서 사셨는데 저는 남편과 2층을 쓰고 시부모님은 1층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논문에 몰두한다며 집에 일주일에 3번 정도 들어오는 등 거의 밖에서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을 거의 독박 육아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딸이 깨면 안고 있다가 잠들면 내려놓기를 반복하면서 하얗게 밤을 지새운 날이 계속되자 제 정신은 또 어둠에 갉아먹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눈에 다크서클이 생기며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목류병 증세가 생겨서 밤에 잠이 덜 깬 채로 돌아다니니까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시어머님께서 밤중에 위층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어머니 전 못 들었는데요. 위층에서 누가 걸어다니는 것 같은 소리라고요? 너는 요즘 바쁘니까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잖아. 못 들을 수도 있지. 새아기 넌 못 들었니? 아니면 혹시 네가 내는 소리 아니야? 저는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 목류병을 알게 될까봐 저는 무조건 잡아떼고 보았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화제로 어머니의 시선을 돌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단단히 화가 나신 듯한 어머니는 범인을 꼭 밝혀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안 되겠어. 내가 내일은 한번 밤새 망을 보던지 해야지. 너희 둘이 아니면 귀신이라도 돌아다닌단 말이야? 내 누가 그러는지 꼭 밝혀내고 말 거야. 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오늘 밤은 제발 자다가 깨서 걷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 역시 잠을 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 뜻대로 되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새벽 2시쯤에 도저히 저는 참지 못하고 아기 방에서 깜빡 잠이 들었고 눈을 감은 채로 돌아다니다가 어머니에게 팔을 붙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거짓말을 했다며 펄펄 뛰고 화를 내셨죠. 이것 봐, 너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그 뭐가 아니야. 이렇게 밤에 안 자고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있구만. 어머니, 전 정말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저도 모르게 피곤해서 목류병이라도 생겼나 봐요. 어머니가 저를 곁눈으로 흘겨보자 저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모아 어머니께 싹싹 빌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도움을 바라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한순간 남편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남편은 곧 표정을 바꾸고 아무렇지 않게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즘 저랑 따로 애기 방에서 주로 자서 저도 몰랐네요. 애가 계속 자다 깨다 해서 이 사람이 좀 힘이 들었나 봐요. 신생아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해 좀 해주세요. 안 된다. 이런 몹쓸 병은 초장에 잡아야지. 계속 놔두면 더 나빠지기만 해. 이제부터 아기한테 모유 먹이지 말고 본유 먹이고 너는 밤에 제 시간에 자라. 습관 들 때까지 약 처방 받아서 먹던지 하고. 저를 위해서 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그때 어머니의 결단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밤에 자다 돌아다니는 목류병 증세는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만큼은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남편 역시 그때는 좀 쎄한 마음을 지울 수 없기는 했어도 제 편을 들어주어서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들뿐 아니라 남편의 여동생 역시 제가 대학을 졸업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저를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면들은 10년이 되는 결혼 생활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변호사인데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남매가 둘 다 서울대를 졸업했으니 시부모님의 자식들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했던 것이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제가 결혼한 지 5년 후에 결혼을 했는데
시누이의 시댁에서 아들이 변호사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시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잘 쉬다 온다고 하면서 저에게 은근히 자랑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자기 친정에 오면 온갖 심부름은 다 저한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는 우리 시누이는 정말 얄미운 여자였어요. 언니, 나 식혜 먹고 싶은데 좀 떠다 줄래요?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시거든요. 아가씨, 여긴 아가씨 시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아가씨 하녀가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갖다 먹어요. 아니, 뭐 그게 힘든 일이라고 그걸 안 해주니?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따라주면 되는 거지.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식혜 좀 따다 줘라. 그것 봐요. 얌전히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잔소리 들을 일 없잖아. 언니는 가만 보면 한번 내 말을 꼬아들어서 더 몸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냥 알아서 좀 해줘.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명령에 저는 정말 싫었지만 시누이의 시중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우리 시누이 역시 저를 깔보고 막대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에게 당하고 사는 저를 보면서 제 딸은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우리 딸이 10살이 되던 해에 저는 명절에 친정에 남편과 아이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었고 저는 제 딸을 데리고 방에 앉아서 어릴 적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물건들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놓여 있었어요. 딸은 갑자기 제 무릎에서 일어나 벽장을 열더니 거기 있던 흰 가운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의사 가운? 와, 여기 김정숙 엄마 이름 있네? 엄마 옛날에 의사였어? 딸은 제가 인턴 시절에 입었던 가운을 꺼내 들고 신기해하면서 자기 몸에 걸쳐 입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면서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하염없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어때? 정말 의사 같아? 나도 커서 의사 되고 싶어.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 낫게 해주는 의사 되면 엄마가 날 더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그래, 우리 딸 의사 가운 너무 잘 어울리네. 엄마가 못다한 꿈 이루어주면 엄마는 우리 가영이한테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응? 엄마, 왜 울어? 이 의사 가운이 그렇게 슬픈 물건이야? 미안해. 내가 괜히 꺼내서 엄마 슬픈 생각나서 그런가 보다. 다시 넣어놓자. 어? 미안. 제가 우는 것을 보더니 딸이 당황해서 가운을 도로 있던 곳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안아 위로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작은 몸을 안고 얼른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여기 엄마 의사 가운 있는 건 너랑 나만의 비밀로 하자. 알겠지? 친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말하지 마. 알았지?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는지 딸은 의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의사였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잖아. 그런데 왜 비밀로 해야 돼? 나 말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할머니한테도 말하고 싶어. 엄마 무시하지 말라고. 할머니도 엄마 의사였다는 거 알면 다시는 무시하는 말 못하실 거야. 그건 안 돼. 의사였을 때 엄마가 잊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의사였던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아빠나 친할머니한테 절대로 말하지 마. 알았지? 딸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영문을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뭔가 더 물어보기 전에 딸을 데리고 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10년간 당했던 무시와 조롱을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깨트릴 수 있을지 그런 시원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신혼 시절부터 시부모님은 잊을만 하면 저에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라고요. 고졸 며느리가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대학 동기들과 가장 길게 만남을 유지해오고 계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동창회에 나갔을 때마다 다들 며느리들을 자랑하느라 다른 친구들은 침이 마르는데 시어머니 본인은 거기에 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예, 내 친구들 며느리들은 다들 대학은 최소한 나왔더라. 그리고 유학 가서 미국 명문대 나온 애들도 있더라. 그런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라도 해서 수능 봐라 얘.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어머니,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해요. 저 이제 공부에 미련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우리 딸 아들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래도 졸업장은 하나 있어야지. 아무리 고등학교가 명문이면 뭐해. 그래도 대학 졸업장이 진짜지. 어디 가서 최종학력 고졸이라고 하면 다들 얼마나 널 무시하겠어? 그리고 네 남편하고 딸한테도 떳떳하게 살아야지. 안 그러니? 네 딸 가영이도 이제 다 컸는데 엄마가 고졸이라고 얘기 들어봐라. 나중에 엄마는 왜 대학 졸업도 못했느냐고 물어보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한테도 민폐지 뭐. 교수 와이프가 고졸 출신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니? 내 아들이랑 조금이라도 수준 맞으려면 대학 졸업장은 필수로 있어야 돼. 시어머니는 오히려 어머니나 아버님이 그런 저를 무시하고 막대하고 계시는 것은 생각도 안 하시고 그렇게 사람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씀을 잘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막말을 듣고 있자니 점점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께 말대꾸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오히려 어머니가 저를 더 무시하고 막대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막말하지도 않고 제가 고졸인지 대졸인지 그런 거 신경조차 안 써요. 오직 어머니 아버님만 저한테 학력이 어떠니 대학을 못 나왔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스 주시잖아요. 저 앞으로 그런 말 집안에서 안 듣고 살고 싶어요. 저 이 집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 계속 참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줄 아시면 제발 배려 좀 해주세요, 어머니. 뭐라고? 아니, 너는 시어머니한테 막말하는 거니, 지금? 내가 널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그래. 백보양보해서 내가 너한테 대학 못 나왔다고 뭐라고 하기는 했다 쳐. 네가 그렇게 말귀 못 알아듣는 배움 짧은 아이였어도 내가 그랬을까? 그래도 네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도 잘했고 머리 좋은 애였다는 걸 알아서 아까워서 그런 거야. 네 지식이 아까워서 그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 좀 한 거 가지고 그것도 이해 못하고 말댔구나 하고. 행여나 네 딸이 그런 네 못돼먹은 행동 보고 본받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아이고, 애들 앞에선 찬물도 하나 제대로 못 마신다고 하더니 내가 네 딸 배울까봐 뭐 이런 소리도 더 못하겠다. 그러자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던 딸이 저와 시어머니의 말다툼 소리를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딸은 할머니에게 씩씩거리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꼭 비밀로 해달라고 한 그 말을 말이에요. 저는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놀랐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서울대학교 다니던 의사였어요. 사실대로 알지도 못하시는 건 할머니라고요. 할머니야말로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딸의 폭탄 선언에 얼른 달려가서 딸의 입을 막고 그만하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딸의 말에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노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 애한테 거짓말까지 했니? 아무리 네 학력이 컴플렉스라고 해도 그렇지 믿을 만한 말을 거짓말로 해야 속아 넘어가지. 네 딸은 뭐 어떻게 속일 수 있어도 이 시어머니까지 속일 생각을 하다니 깜찍한 것도 정도가 있지.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오해를 받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딸은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입을 막고 있던 제 손을 떼어내더니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다짐까지 받아놓았던 그 비밀을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아? 사실은 아니잖아. 엄마 흰 의사가운 있는 거 나 엄마 방에서 다 봤어. 그런데 왜 친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고. 저는 얼른 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딸을 엄하게 입단속시켰습니다. 가영아, 엄마하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할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해? 할머니가 아시면 엄마 또 야단 맞아. 거짓말한다고 매도당하고. 그런 거 다 봤으면서 왜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해? 그러자 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할머니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럴 때마다 제가 불쌍했었다고 털어놓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까지도 저한테만 말을 안 할 뿐이지 딸에게는 저를 깔보는 말들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빠가 그랬어. 엄마처럼 대학 그만두고 싶지 않으면 남자친구도 아빠가 허락할 때까지 만들면 안 되고 공부만 하라고. 학원 열심히 안 다니면 나도 엄마처럼 된다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빠한테도 말하고 싶었어. 엄마 사실 의사였다고. 아빠가 깔봐도 될 만큼 머리 나쁘지 않다고. 그리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나 정말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여. 이 집안에서 엄마는 맨 끝이야? 왜 그렇게 살아? 나 같으면 이미 집 나갔어. 멀리 도망갔을 거라고. 딸에게서 그 말을 듣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만 학력 문제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줄 알았고, 저는 그것만 참고 살면 별 문제는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남편조차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걸 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저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무시하고 살았다는 게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을 비롯해서 이 시댁 식구들에게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굳게 이혼할 결심을 하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가영아, 이제 더 이상 엄마는 아빠와 같이 살 수가 없어. 친할머니도 엄마 무시하고 이 집에서 엄마를 무시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가영이 너 하나뿐이야. 엄마는 아빠랑 이혼해야겠어. 엄마를 따라올래? 딸은 제 결심을 찬성해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때는 작은 딸의 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엄마. 나도 외갓집이 더 좋아. 이 집에서 사는 거 숨이 막혀. 아빠도 친할아버지도 싫고 고모도 너무 싫어. 친할아버지 집에선 모두가 엄마를 하녀처럼 대해. 아빠도 고모도 자기네들 서울대 나왔다고 엄마를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만 보이고. 난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명절에 고모가 오는 것도 싫었어. 할머니가 고모 앞에서 엄마 야단칠 때마다 얼마나 슬펐는 줄 알아? 엄마, 아빠랑 헤어져. 그리고 우리 동생이랑 셋이서 외갓집 가서 살자, 어? 저는 딸을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이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만약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되어도 엄마는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언제든 돌아와. 우리 딸 그 집에서 눈칫밥 먹고 10년 동안 마음고생한 거 이 엄마도 다 느끼고 알고 있었어.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도 돼. 여기서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네 애들 데리고 집으로 와라.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알았지? 제가 엄마에게 그냥 하는 하소연이 아니라 정말로 남편과 이혼할 거라고 하니까 엄마는 언제든 돌아오라며 주저하지 않고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까지 내 편이니 저는 더 이상 미룰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남편과 결판을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새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웬일인지 집에 일찍 들어온 남편에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요.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내가 무게를 잡으면서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자 남편은 잠시 흠칫하더니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농담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당신이야말로 무슨 드라마를 보고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든지 좀 그만 보라고. 당신이 현실과 상상 잘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잔소리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나 제 눈빛이 점점 무서워지자 남편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틈에 저는 남편에게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시원하게 쏟아냈습니다. 당신, 내가 대학 졸업장 없다고 우리 딸한테 내 흉 본 거 맞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 내가 무식하고 배운 거 없어서 나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만 맞춰주는 거라는 말도 했어? 난 당신을 믿었어. 비록 당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계신 거 다 알지만 난 당신만은 적어도 내 편이라고 믿었다고. 그런데 당신도 나를 깔보고 흉봤었다면서 그것도 내 딸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당신 좀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제가 무서운 눈을 하고 취조하듯 말하자 남편은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남편은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말 했을 리 없고 가영이가 그랬어? 내 이놈의 기집애를 그냥 엄마한테 할 말 안 할 말이 따로 있지. 그건 내가 걔한테 화가 나서 한 말이야. 당신을 절대 깔보거나 흉보려는 의도로 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 만약에 내가 그랬다고 쳐도 당신이 졸업 못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 그러게 내가 애들 어릴 때 다시 공부하라고 했잖아. 엄마도 나도 그걸 얼마나 바랬었는데. 되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에게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절로 남편에게 목소리가 크게 나오더군요. 당신한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못나 보이고 내 자신이 초라해져서 그런 거였어. 어머님이 나한테 막말하시고 무시하시고 그런 말들 그냥 참아 넘겼어. 그렇게 10년을 살았어.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어. 우리 가영이가 나보고 불쌍하대. 엄마 불쌍해서 못 살겠대. 그리고 나한테 이혼하려고 말해준 것도 가영이야. 우리 딸이 말해주지 않았으면 난 당신을 좋은 남편으로 오해하고 고마워하면서 살 뻔했잖아.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젠 나도 내 트라우마 좀 극복하고 당신 집안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생각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나랑 이혼해줘. 기다려, 거기서! 어딜 간다는 거야? 돌아오지 못해? 저는 남편이 항변하는 말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기고 딸과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짐을 싸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시댁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아오니 저희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엄마에게 안기자 친정엄마는 한참 동안 제 등을 쓸어주시면서 상심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너 결혼할 때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그 집에서 그렇게 푸대접 받으면서 살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 잘 왔다 정수가. 이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대학병원 의사로 살자. 엄마가 네 딸이랑 아들 돌봐주고 네 공부 뒷바라지도 해줄게. 알겠지? 그래 정수가 이제까지 많이 참아왔잖아. 너 의대 들어갔을 때 얼마나 이 아빠가 너를 자랑스러워했는지 알고 있지? 비록 그 사건으로 네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대학병원을 그만뒀어야 했지만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 우리 딸 다시 의사 되자. 어?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다정한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분들도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희망을 알고 나니 시간 낭비를 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백이 있다 보니 공부와 실습이 필요해서 저는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무시와 따돌림을 생각하면 저절로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와 실습을 병행하게 되더군요. 제가 다시 소망하던 을사가운을 떳떳하게 입게 되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 수고했다면서 저를 위로하고 칭찬했지만 가장 기뻐한 사람은 제 딸이었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 역시 엄마는 을사가 너무 잘 어울려.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을사가 정말 최고야. 나도 나중에 의대 가서 엄마 따라서 을사 될 거야. 딸은 흰 가운을 입은 제 모습에 엄지를 쳐들면서 웃어주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에서 무시가 아닌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들도 저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의사로서 복귀한 것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이혼이 남은 숙제였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제 딸과 아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의사로서 경제력도 갖추고 딸도 제 이혼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서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제게는 남편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했습니다. 요즘 들어 하는 드라마 닥터 차정숙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저와 비슷한 경우를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지더라고요. 시댁에서 여주인공을 하녀처럼 부려먹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는 대로 쓰는데 여주인공은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알뜰하게 절약하고 사는 것을 보고 있자니 예전의 제 모습과 너무나 겹치더라고요. 저희 시댁 식구들은 제가 다시 의사생활을 시작한 초기에 한번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닥터 차정숙을 보고 저는 옛 기억이 생각나서 친정에서 의사 가운을 꺼내 입었던 그날 우리 시어머니가 쳐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만큼 통쾌했던 날이 제 인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진짜 의대에 다녔었다는 거니? 그런데 그 이야기는 왜 안 하고 살았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제가 어머님께 그런 말을 한들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학벌 지상주의에 찌들어 있는 어머님 아버님에게 어필이나 하려고 의대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애들도 커서 시간도 많이 생겼고 제 친정어머니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다시 의사로 복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은 헤어질 거고요. 제 단호한 마지막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더 흥분해서 제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소리치셨습니다. 험악하게 눈을 부라리며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제게서 몸으로 맞고 계셨던 건 다름 아닌 저의 친정엄마였습니다. 아니, 너는 우리가 너를 받아준 은혜를 원수로 갚니? 지금 와서 왜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나도 내 며느리 의사라고 동창들한테 자랑거리가 생겼는데 지금 와서 이혼하겠다는 이유가 뭐니? 그 이혼, 이 시어머니가 허락할 것 같아? 밑도 끝도 없는 이혼이라니. 우리 집에선 용납 못한다. 은혜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시댁에서 살면서 한 번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항상 제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냉대와 무시뿐이었잖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지금 당장 남편하고 이혼할 겁니다. 다시 의사 되기로 한 것도 우리 가영이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어머니 허영심 때문에 다시 의사가 돼야 되나요? 제가 원하고 제 부모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의사로 돌아간 거예요. 남편도 저를 무시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었던 거 아세요? 그까지 최종 학력이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하고 따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는 어머니가 허영심 때문에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이제 돌아가세요.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제 의사가운 입은 모습을 보고 뒤로 넘어간 남편과 시어머니를 두고 딸과 함께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저의 무례한 말과 태도에 시어머니는 흥분으로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는 무시하고 제 친정엄마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기 전에 나갈 수 없다는 시어머니를 달래서 친정집을 나오던 남편에게 친정엄마는 이제껏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시원하게 다 내뱉으셨습니다. 자네한테 실망했으니 우리 정숙이랑 양육권 다툼할 생각 말고 깔끔하게 헤어져 주게나. 우리 딸이 그 집에서 당한 수모와 고통을 생각하면 자네를 용서할 수가 없지만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아오겠다는 우리 딸의 결심에 나도 힘을 보태줄 생각이네. 그러니 위자료 내놓고 깨끗하게 헤어지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랑 헤어지는 것도 억울한데 제가 왜 위자료까지 줘야 합니까? 아내와 헤어지는 것도 왜 장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고요? 저 소송으로 갈 겁니다. 제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이혼은 못할 거예요. 뭐라고? 자네가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는지 정말 몰랐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 친정어머니는 남편의 태도에 기가 막혀서 혀를 차셨습니다. 결혼하고 사는 동안 그렇게 무시하고 집안일에 도움도 준 적이 없으면서 잘못한 게 없다니 남편의 주장은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할 버젓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댁 식구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남편의 부정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가영이가 5살 되었을 때부터 자주 학회에 참석한다고 하면서 젊은 학과 여자 조교와 며칠씩 여행을 다녀오고 낮에는 강의가 없는 날에 모텔에 다녀오기도 하는 등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제가 꿈에도 모를 거라고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사실을 터뜨릴 기회다 생각을 했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찍어두었던 남편과 그 여자의 통 내용과 전화통화 사실을 모조리 다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먼저 소장을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살살 구슬려서 소송을 취하겠다는 생각이었나 봐요. 그런 발상으로 남편은 뻔뻔하게 거짓말로 저를 회유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당신이 오해한 거야. 나 딱 한 번, 정말 한 번만 그 애 만났고 더는 잠자리 같은 거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소송은 취하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계속되는 남편의 바람을 어떤 마음으로 숨겨주고 있었는지 그 사람은 짐작이나 했겠어요. 저는 이 순간만 기다려온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얼굴에 대고 조용히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나 그 여자 만났어. 당신 교수실에서. 언제부터였는지도 알아. 우리 가영이가 5살 때부터. 당신 그 여자랑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었지만 당신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 나 만났다는 거 그 여자가 말 안 했지? 내가 부탁했어. 나중에 당신 약점으로 써먹으려고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마음 같아선 그 여자도 같이 가정 파탄 책임 물어서 소송하고 싶은데 꾹 참고 있는 거야. 저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사진들과 통 내용들을 증거로 남편의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와의 불륜을 다 알고 있다고 폭로하자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꽁지가 빠져라 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서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일이죠. 남편은 꼼짝없이 양육권을 저에게 넘기고 제가 달라던 위자료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3억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학과 조교랑 바람 피우는 사실이 시부모님의 귀에 들어가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저와 남편의 이혼은 합의로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저를 찾아와서 괴롭히지도 않았고
다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의 딸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다들 중2병이 무섭다고 말하지만 아직 우리 딸은 저에게 너무 착한 딸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의사일하는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고 너무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해도 웃으며 엄마를 응원한다고 말하는 제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몰아치는 환자들과 야근에 시달려도 요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입니다. 이제는 제 마음에서 칼에 대한 트라우마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된 것 같고 환자들을 보면 얼른 이 고통에서 내 힘으로 해방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차오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꼭 이루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시댁 식구들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미룬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의 꿈과 하고 싶었던 일을 10년간 억압받으면서도 참아왔습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한 게 무슨 자랑이냐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맞지 않는 시댁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마음고생을 하느니 저는 이혼한 걸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남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려서 생기없게 사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남의 눈치 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더 좋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가족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남들도 불쌍히 여기고 선한 마음을 널리 퍼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이 괴롭게 느껴지면 남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게 됩니다. 살아가는 길목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계속 참기만 하면 마음의 병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참지 마시고 큰 목소리를 내세요. 내가 참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죄책감 없이 더 못살게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살면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의지가 꺾인 일이 있다면 그것을 꼭 이루어 보세요. 저는 늦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나이가 몇이 되었든 간에 다시 생각나는 법이니까요. 저는 요즘 다시 의사 일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를 의지하는 환자들의 표정에 점점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저에게 수술을 받아 병이 호전된 환자들이 퇴원을 했어도 가끔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날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져요. 저도 사회에서 쓸모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진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 선배나 후배들이 저를 대하기 힘든 선배나 팀에서 짐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고 제 실력에 따라 동등한 동료로 생각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같이 연구하고 병에 대해 토론할 때 저를 업신여기지 않고 따돌리지 않는 분위기가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몇십 번의 외과 수술과 몇 년의 의국 생활을 하다 보니 의사일도 동료들도 익숙해지고 점점 자신감을 키워가는 저의 성장을 올곧게 마주할 마음의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현재 제 생활을 돌아보면 꼭 참는 것이 미덕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도 바보같이 시댁과 남편에게 굴복하면서 살고 있었다면 지금 제가 누리는 행복의 반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만약에라도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 부모님들은 이제 저와 남은 생을 함께할 남자가 나타나기를 은근히 바라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제 딸과 아들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정말로 인연이 되어서 재혼하는 것까지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선을 본다든지 억지로 만나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저의 애들이 커서 엄마가 재혼해도 상처받지 않고 웃으면서 허락해 줄 수 있는 날까지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